사실은 2002년 대선 때에도 딴지일보를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조금 불만이었어요. 뭐가 불만이었냐면 딴지일보 기사가 진짜 분석적이고 진짜 리치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정말 그 이상한 그 용어들, 쌍욕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 가치를 폄훼당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권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그 욕설 뭐 이런 문화 때문에 이 주옥 같은 기사들이 빛을 못 보는구나 그랬는데 낙곰수가 똑같이 욕을 하고 그러는데 떴잖아요. 낙곰수는 탈권위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딴지일보도 그게 상징인데 딴지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는 은근히 그 딴지일보 내부에 권위가 있어요. 그런 기존 언론계의 권위와 질서를 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확 꽃을 피우기에는 뭔가 빗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오히려 그런 하여튼 우리가 보통 평소에 안 쓰는 낯뜨거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오히려 대중의 접근성을 이제 막았던 것 같은데 낙곰수가 하면서 아니 딴지일보는 폭발을 못했는데 왜 낙곰수가 폭발을 했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신자파가 확 퍼진 거예요. 신자파가. 그리고 문화가. 이런 거예요. 낙곰수 기자들은 그냥 평범한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 낙곰수는 딴지일보는 근데 낙곰수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감히 바닥으로 내려온 거야. 제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땐 5년간 문화혁명이 일어났었던 거죠. 5년간 노무현이 대통령 맞아요. 하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탈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킨 게 탈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켰고 네. 그리고 2007년도에 와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4년 동안의 반동의 세대를 보면서 더 폭발을 한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갈증이 나 있었던 거예요. 데서 그럴 때 다시 노무현이 뿌려놨던 문화가 바로 이런 신잡하고 탈권위주의고 평등과 소통의 문화고 참여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문화적 형태로 낙곰수가 보여주니까 그렇죠. 폭발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노사모부터 낙곰수까지 이런 책을 쓰다가 아직도 다 못 쓰고 있는데. 아니 근데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때 낙곰수를 제일 많이 비판했던 문화평론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쪽에 진보 진영에 누구예요? 진중권과 네. 허지웅이에요. 왜요? 허지웅은 이제 완전 딴따라로 갔고 네. 진중권 교수가 이거를 뭐라고 그때 비판했나 나 감옥에 있을 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갖고 낙곰수를 엄청 씹었어요. 정확히 어떤 점에 대해서 그 기억 안 난다니까 이 사람 자꾸 물어보고 있어. 그래요? 그런데 저는 기억하는데 네. 저한테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은 근데 진중권 교수는 남을 비하하는 공격을 해요. 저한테. 그리고 심지어 저는 박사잖아요. 자기는 석사지만. 근데 저더러 멍청하다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엘리트즘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남을 그렇게 비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 문화여서 그럴 수 그럴 있어요. 수 있고 그 사람이 약간의 낙곰수 정확하게 뭐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우상주의 막 이런 거로 비판했는데 저한테도 비판한 게 제가 이제 낙곰수를 굉장히 그때 막 트윗에 많이 호응하고 광고하고 뭐 김어준을 지지하고 이랬을 때 이제 그 저한테 교수가 낙곰수 같은 거나 좋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거 뭐냐면 권위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진중권 교수의 장점은 뭐냐면 이분도 진짜 자기는 양심 결벽인 척 하지만 진보 진영의 많은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재단하고 예단하고 함으로써 특히 이제 광노현 교육감 같은 사람 공경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절대 사과 안 해요. 이 구자파들의 특징이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중권의 장점은 계속 자기 발전을 한다. 그래서 요새는요, 또 완전히 신자파처럼 행동해요. 이게 그분의 장점인 것 같아. 그래서 한때는 정말 입진보의 대표 인물이었고, 구자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또. 근데 난 진짜, 교수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 진중권하고 전 싸우진 않았는데 저는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저를 씹었는지도 몰라요. 예. 근데 뭐라는데 내가 뭐 진중권 교수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볍게 농담하듯이 뭐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마치 엄청나게 진중권 교수를 비한 것처럼 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또 나를 공격을 했대. 전 몰라요. 일단 글을 잘 열심히 안 읽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저를 공격한 진중권 교수와 채널A 외부자들이라고 하는 방송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훌륭해 내가. 아닌데 진중권도 요새 보면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 지금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김어준을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얼마나 욕하고. 김어준은 원래 음모론 좋아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비판이야. 그런데 저도 김어준이 너무 음모론에 빠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디도스 공격은 제가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봤고. 디도스 공격은 또 이제 저는 50대 50으로 봐요. 진중권 비판 50 옳고, 김어준 디펜스 50대 50% 옳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요, 진중권 교수가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요. 그분이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진짜 허지웅이 용서가 안 돼. 거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 교수님. 왜 용서가? 우리가 여기에 이거 편집해보라. 올릴 거리도 안 돼, 걔는. 저는 허지웅이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또 나와요? SBS에 나오는 걸로. 사회 연재하는데? 네, 나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는 허지웅은 이런 정치적 발언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시민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된다. 허지웅을. 네, 왜 그러냐. 허지웅이 대표적으로 그 일베와 친노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베는 사실 우리나라니까 이상한 대통령이니까 이게 합법 사이트로 남아있고 처벌을 받지 않지 독일 같은 나라였으면요 벌써 혐오 발언으로 처벌받았어요. 아하. 우리나라도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혐오 발언 금지법이 지금 입법 예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미가 있네. 그 자신이 그냥 편집할 일이 아니네 이게. 그렇죠.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뭐 인종이나 지역이나 뭐 연령이나 성이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네네. 일베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비하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천륜을 무시한 발언을 하는 게 일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 같았으면 이 사이트가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도 없고 이미 폐쇄됐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발언한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처벌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히틀러를 옹호한다든지 또는 뭐 히틀러가 했던 일을 뭐 미화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래도 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그런데 일베라는 거는 이거는 범법행위거든요. 우리 지금 아직 혐오 발언 처벌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명예훼손과 잘못된 정말 오죽하면 일베충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노사모와 친노와 일베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게 허지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이런 발언을 하셨다라고 트윗에 썼는데 그 발언을 누가 쌍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항의를 한 그 트윗을 가지고 친노는 이렇게 갈등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한 건데 그거를 친노가 공격적이고 갈등적인 그 하나의 예로서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먼저 나를 심한 말로 우리 아버지를 공격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건 그래도 좀 참아도 내 아버지를 공격하는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한 거다라고 했으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일체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어쨌든 트윗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트윗계를 떠났는데 저는 이런 사람은 절대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왜? 영화는 자기 전문성이 있으니까 뭐 해도 괜찮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정치적. 전문가가 아닌데 범죄적인 발언을 한 거거든. 친노랑 일베가 똑같다는 건. 그리고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했는데 노사모는요. 일베가 없이 탄생한 조직입니다. 신자파 조직이에요. 그리고 매우 바람직한 조직이에요. 이 자발적 결사체. 그런데 허지웅이 공격을 받은 거는 친노를 또는 광노현 교육감을
사실도 잘 모르고 부당하게 공격을 하니까 자기가 공격을 받은 거지. 예. 가만히 있는데 공격을 친노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둘이 공격하는 게 똑같으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랬는데 적대적 공생관계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새누리당과 소위 말해서 구자파 이런 게 적대적 공생관계죠. 20세기 좌우 또는 새누리당과 북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잖아요.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노사모는 일베가 없이 탄생했고 일베가 사라져도 건재할 거예요. 그렇죠. 이 노사모와 일베의 관계는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다. 적대적 공생관계랑은 완전히 다른 관계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알겠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금지해야 될 사람으로서 블랙리스트에 꼭 올리고 싶은 게 지민 허지웅입니다. 블랙리스트. 예. 근데 저는 교수님은 올리시고요. 저는요. 그런 애송이들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 어쨌든 그 사람에게 정치적 발언의 기회가 가고 예. 또 그 사람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사람이 저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는 거. 저는 그렇게 뿌리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마치 그 진보 진영에 한 농객처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갑니까? 쭉 결국 가면서 진보 진영의 농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삶의 진정한 모습인데 지금은 어떤 한 농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평론가란 타이틀을 쓰고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냥 엔터테이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대중들에게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지 본질적 영향력을 주지 않고 한쪽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요새 예.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봐요. 아니 물론 그렇지만 예. 그래도 어떤 정치적 스피커가 가는 거는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은 이명박과 노무현이 똑같다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정치적 패널로 해갖고 대선 토론을 하는 그 방송국이 정신이 나간대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매우 그 부적절하다는 방송국이 얘기를 정신이 나간대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한창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떤 얘기하고 있었죠? 아니,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문화 거죠. 얘기를 한 건데 예. 왜 그러면은 진중권이 과거에 그런 문화를 보였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구자파들의 특징인데 이 권위주의 시대에는요. 근데 우리가 진중권 교수를 지금 비판하거나 씹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작이 이제 거기서 된 건데 이 구자파와 신자파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문화가 권위주의적이냐 개인주의적이냐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집단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그럼 왜 20세기에는 집단주의 문화였냐? 그러니까 집단끼리 뭉쳐서 이렇게 갈등을 빚었고 물질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계적인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집단주의가 어디가 제일 세요, 이 집단주의 문화가. 군대야. 예. 어떻게 알았어, 그거? 군대 갔다 왔어? 딱 군대일 것 같더라고요. 눈치는, 와. 그러니까 완전히 잔머리는 비상해, 진짜. 상명하복. 예. 이렇잖아요. 우리가 전통 사회를 가보면 우리가 자연재해에 맞서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을에 리더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집단주의 문화가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20세기까지 이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위계적이고 물질주의를 중시하고 물질주의를 중시한다는 것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의 빈곤으로부터 또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권위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집단주의가 중요해요. 내 집. 일사불란한 명령체계. 그렇죠. 명령체계. 그러니까 그게 안심이 되고 조직의 일원일 때 안심이 되고. 군대도 물질로부터의 불안함이 아니라 적으로부터의 불안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선멸을 당할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저 요즘에 되게 열심히 보는 미드 있는데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라고 아세요? 예, 그냥 계속 보세요. 좀비 나오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집단들이 다 약간 집단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비가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주의인 건 또 이상하다. 좀비 말고 좀비에 대항하는 좀비에 세력. 대항하는 네, 예. 살아남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생존자들. 두려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명령체계가 필요한 그게 또 거지. 기본적으로 끼워 이 왕따는요, 집단주의에서 나오는 문화예요. 왕따가. 집단에 적응 못하는 사람 하나를 이렇게 벌을 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집단에 적응 못하는 그 왕따들이 쭉 모인 게 이른바 신자파들이. 신자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개인주의자들. 예, 개인주의자들. 예? 그 다음에, 야, 우리가 저쪽에서 왕따 당했는데 집단주의에 적응 못한 건 집단주의는 상하 명령체계인데 우리 명령체계 필요 없어. 우린 평등한 소통.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집단을 무시하는 거죠. 집단 무시하고. 예. 또 누가 요거만 딱 따갖고, 친노는 왕따의 집합체. 이러고 쓰겠네. 그렇구나. 재밌네. 네, 딱 진짜 가기 쓰네, 이제. 그러니까 이 서구에서는요, 학교에서도 왕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제일 그 왕따 하면 제일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왕따가 심한 게 이제 이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의 잔존, 권위주의 문화, 독재 문화 이런 건 하나의 집단주의거든요. 그것에 이런 그 잔존이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뭉쳐서 누구 하나를 몰아내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이 엘리트 학생 운동권들도 또 만들어지는 거야. 똑같이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맞서 싸워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였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박정희 권위주의와 맞서 싸우려니까 효과적이거든요. 권위주의가 사실은.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둘을 보면요. 신좌파적 성향은 김영삼 대통령이 더 있었어. 왜냐면 소통을 중시했거든.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지각을 하잖아요. 참모가.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너 나가 했다는 거예요. 못 들어왔대요. 그럼 엄청 권위주의.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지각을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날 행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좀 늦잠 좀 자려고 1시간 잤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행사 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행사였어요. 제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엉덩이를 밀고 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뒤로. 그래서 딱 앉아서 대통령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대통령이 빵긋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화내실 줄 알았어요. 그건 권위주의 문화네. 화내는 건 일종의. 그렇죠. 근데 그 무안해해서 제가 고개도 못 들고 엉덩이를 밀고 들어가서 딱 들었는데 대통령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빵긋 웃으시는 거는 괜찮아. 지각할 수도 있지. 이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타인에게 그 인자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의에는 공적인 일에 굉장히 분노했지만 사적으로는 너무 엄격함이 없으셨어요.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해. 그러니까 그게 살아보면요. 이게 사람이 된 사람은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 관대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반대로 하거든요. 남한테는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근데 제가 이제 IMF 온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종로에서 학원을 크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경영 원장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있었는데 미국인 강사들이 한 30명쯤 됐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꼭 회화 시간에 보면 5분 이렇게 한국에서 잘못 배워갖고 5분 막 이렇게 늦어요. 그럼 늦어 수업을 늦게 들어가. 학생들한테 컴플레인 오면 저는 불러갖고 그냥 바로 깼거든요. 인정을 안 하면서 because of traffic. 꼭 다른 탓이에요. 뭐 because of 워치가 안 울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고 그래서 난 막 야단치는데 우리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그 원장이 딱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한국에 살기 힘들지? 문화가 틀려서. 그 교통체증 엄청 심하지? 근데 너 잘한다고 소문이 많더라. 그리고 앞으로 20-30분 칭찬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교실에는 on time 제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그럼 걔들이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미안해갖고. 그걸 보고 내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걸 털어내는데 막 10년 이상이 지나가도 안 지나간 거.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도 막 어떻게 다 이해하려고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이거 이렇게 못하면서 빡 터지는 거야, 이게. 옛날 권위주의 그 모습 그대로. 이걸 털어내니까 그러니까 구좌파적 본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털어지는 거야, 잘.
막 이해하려고 그래도 그래도 평상시 뭐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 잘못하면 이거를 막 그냥 깨지 않으면서 직성이 안 풀리고.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노력하죠, 진짜. 네. 그럼 노력하고 딱 이해하고 딱 투입고 그냥 울고락불고하니까 술만 먹는 거야. 근데 그게 구좌파, 신좌파의 문화적 차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좌파는 사실 20세기에 예. 어떤 진보적 가치, 그 다음에 그 경제적 평등, 여기에 사실 자기가 올인한 거잖아요. 예. 어떤 그렇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네. 진보 언론을 택해서, 그러니까 진보 운동권을 하고 그렇죠. 사회의 정의를 위해 싸우고 또 진보 언론을 택하고 이랬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좌파 가치는, 경제적 평등이라는 이 가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너무나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옳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희생했기 때문에 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근데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는 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파들은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 개인주의자들은요, 내 정체성이 아니야. 그거는 내 말 읽고 내 행동일 뿐이야. 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쉽게 돼요. 개인주의자는. 네. 난 이 구와 신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 아니 물론. 섞여 있을 수 있어. 왜냐면은 연배가 네. 섞여 있을 연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 또래들 만나면 엄청 권위적이에요. 운동권도 그 민주동문회 가잖아요. 네, 그럼 이미 그들과 나는 문화적 차이가 20년이 벌어져 있어. 그렇지. 과거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저는 계속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문화를 바꿔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민주동문회를 전 못 나가요. 너무 이질적인 문화야. 지금도 딱 가면 야, 너 몇 학번이었지? 그러면서 그때의 운동권이 무척 위계질서가 있었던 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죠. 지금도 그 문화에서 안 빠져나가니까 저는 무척 답답하고 너무 과거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왜지 그냥 개인적인 성향으로만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구좌파, 신좌파의 이행기에 있었잖아요, 또 우리는. 그렇죠. 아하. 그리고 우린 또 권위주의도 경험했고. 권위도 경험했고 40이 넘어가면서 신좌파가 오는 그 문화적 소용돌이 속에 또 있었던 거고. 그렇죠.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올 때 우리가 40을 간 넘을 때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걸 못 받아들이면 자꾸 과거에 도태돼 있는 여기요, 거야. 집단 간 그 성향도 있고 예. 개인차도 또 있어요. 자기의 퍼스널리티. 그 퍼스널리티도 보면 이제 이렇게 그 MBTI라 그래서 이제 그 성격 타입 보면 네. 약간 그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걸 좋아하는 타입이 선호가 있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수평적인 걸 좋아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수평적인 걸 좋아하는 그게 타입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풍요도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아까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물질적 그러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자란 사람은 네. 그때 10대 때, 네. 10대 때 그런 어떤 물질적 풍요를 맛보면은 훨씬 그 결핍이 적으니까 탈물질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 그렇죠. 되고 개인주의적이고 다급함이 없으니까 평등지향적이고 그다음에 가치를 더 중시하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21세기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생태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탈핵이라든지 뭐 이런 쟁점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잡하고 수업인 것 같죠? 수업인 것 같죠? 강의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강의로 들리면 어떡하지? 아니 강의로 들리지 않고 아니 네. 근데 저는 최강욱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물어봤어. 최강욱이더러 야, 난 너가 참 이상하다. 서울대 법대에 나오고 네. 충분히 저쪽 보수 진영 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그 진보적 가치를 갖고 계속 그 훨씬 경쟁력이 있는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런 가치 중심적 삶을 사는 너가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최강욱은 어렵게 살았거든. 저희 집은 무척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강욱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선배님이 더 이상해요. 그렇게 풍요로운 집에서 자기만 생각하면 삶은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억지로 힘든 길을 갔는지 자기 또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어렸을 때 경제적 풍요가 물질로부터 좀 해방되고 그렇죠. 자유로워지니까 가치 중심적으로 가고
왜 68세대가 그때 나왔냐면 2차 대전 이후에 풍요를 맛보는데 그렇네. 부모들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부모들은 6.25 세대 같았던 거고. 그렇죠. 풍요를 맛봐도 이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전히 물질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들의 자녀들은 풍요를 맛봤기 때문에 좌파로 가는 거고. 물질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았든 어렸을 때 못 살았든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 같은 경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가치를 중시했다. 이게 훨씬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거야. 물질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네.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결핍, 강박관념이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자파로 갈 수 있었는데 최강욱 같은 경우는 엄청 권위적일 수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무척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평등해. 거는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또. 아니 그 부인의 역할이 커요. 부인의 역할까지.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그냥 한 귓방망이 맞는데. 아니 근데 그게 네. 또 그 부인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타고난 성향이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무척 권위주의일 것 같은데 가치는 무척 리버럴하고 묘하더라고 그 친구도. 근데 보면은 이제 개인 차도 있고 이제 집단 차도 있고 근데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네. 물론 이 구자파 중에서도 네.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다른데 이제 개인의 성향이 발현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조직의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이 구자파의 문화를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언제냐면 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동산 투기꾼 영화인가요? 아니, 저는 제가 이게 농사 짓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 영화를 혼자 보러 갔어요. 네. 땅. 독립영화관. 근데 새 여자의 땅 이야기야. 새 여자의 땅이야. 그래서 나는 그 시골에 가서 이렇게 농사 짓는 여자들 얘기인 줄 알고 네네. 봤는데 이게 민노당 출신 새 이대 출신 대학생들이 이제 농민운동을 하면서 국산 영화예요? 예, 우리나라 오. 영화예요. 네. 그 이대 출신 새 여자예요. 오. 예, 가서 민노당 활동을 하면서 농촌에서 이제 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게 할머니들하고 전농 운동도 하는 예. 그리고 이제 민노당으로 실제 이제 출마도 하는 어허. 그 얘기인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거기서 한 여자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죠. 민노당으로서 예. 경상도에 나와서 경상도에서 또 이 경상도 농민운동을 어디예요? 해요. 내가 살았던 그 지역 같은데. 근데 출마를 하는데 당선될 가능성도 없어. 근데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아요. 아하. 근데 남편이 또 실망하니까 어차피 선거는 나가고 나면 또 떨어지면 실망하잖아요. 예.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가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냐고. 당이 나가라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이 21세기에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당이 나가낸다고 남편이 아프고 개인이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인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의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문화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찌 보면 도태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좀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예, 다큐 영화였는데 그래서 결국 나가 있는 동안 이 남편이 돌아가세요. 어이구.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 개인에게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그럼 불행인데 미대 출신 3명도 연배가 교수님하고 엇비슷한 그 연배들 아닌가? 조금 선배인가? 오히려 저보다 좀 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6 운동권 같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충격이다. 네, 충격이었던 게 저는 이 영화를 도대체 왜 영화를 공개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런 삶을 봐야죠. 그 삶이 잘못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할지라도. 그들은 이걸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문화적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그 세 분은 너무 아름다워. 그 개인의 삶을 어려서부터 그 농민운동으로 정말 늙어서까지 그렇게 당에 헌신하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이게 도대체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중간에 있잖아요. 네. 이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신세대의 마음도 이해하는 딱 중간에 있으니까 우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영화 끝까지 보고도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게 정말 이 구자파와 신자파와의 엄청난 문화 갈등이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질 때 제가
이 과제는 신자파와 구자파 사이의 문화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가 보기엔 못한다. 예. 제가 이미 해산을 예측했다는 거 아닙니까? 뭉칠 알겠습니다. 때. 예, 교수님. 그게 아니라 예. 해체. 그러니까 해체. 통합진보당이 국민참여당하고 해체 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예. 국민참여당계하고 민노당계하고 이렇게 또 이 진보신당 쪽하고 셋이 다 합친 게 통합진보당이었잖아. 근데 그게 결국 그게 분화될 것이다. 분화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 민주동문회 가면 네.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게 네. 그분 저보다 후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면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저를 보면은 연예인 왔다 그래. 나 연예인 아닌데? 꾸준히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옛날 정치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죠. 네. 근데 20대, 30대 촛불을 들고 나오는 그들한테 가면 그들은 절대 연예인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좀 방송 친화적인 사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동문회 갔을 때 내가 느끼는 이질적인 문화와 촛불을 들고 나와 있는 이 거리에 나와서 애들을 데리고 나온 40대, 50대들 혹은 20대, 30대들하고는 동질한 문화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신자파들 중에서 예. 특히 이제 친노라고 또는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부당하게 누가 뭐 비판하거나 막 이러면은 또 막 가서 이제 뭐 공격도 하기도 하고 예. 뭐 18원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자파들은 절대로 집단적으로 안 만나요. 그냥 각자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면 그러네. 그냥 각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에 총합으로 모인 게 촛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보수들이 예. 보수도 이제 이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구자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들이 누가 촛불을 돈을 줬냐. 배우가 누구냐. 누가 배우냐. 그리고 얼마 받고 나가냐. 이게 도저히 그분들의 머리로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집단주의고 거예요. 예. 권위주의고 집단주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신자파의 특징은 뭐냐면 자발성이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와서 하는. 그래서 뭐 조선일보가 뭐 조기숙이 뭐 지령을 내리면 뭐 친문들이 이렇게 몰려가서 뭐 한다 그러는데 친문들이요. 문재인이 뭐라고 해도 싫으면 알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체 권위주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감 가는 얘기를 했을 때나 공감하죠. 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또 막 저도 공격해요. 네. 그러니까 일체 권위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게 신자파의 특징이다.